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다고요. 제발요. 이날도 하늘에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얘까지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행패야? 부모를 돈주머니로만 여기는 내깟 놈은 필요 없다. 너희 두 놈이 엄마한테 한 짓들을 그새 다 잊은 게냐? 네 엄마를 하녀 취급한 것도 모자라 물에 젖은 생쥐꼴로 길바닥에 재워놓고 무슨 염치로 내 집문을 두드리고 섰는 게야? 아니, 그날은 분명 엄마한테 택시 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몇 번을 설명드려요. 하도 택시비 아까워하시니까 기사한테 택시비 제가 계좌이체 한다고. 그러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다고요. 고집 피우고 집에 곧장 안 들어간 건 엄만데 자꾸 저한테만 역정이세요. 비 오는 날 부모를 길거리에 내놓고 고작 택시비 몇 푼 쥐어주는 게 자식된 도리냐? 네가 사람이야? 이 금수만도 못한 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 저도 입장이란 게 있잖아요. 장모님이랑 두 분이 서로 불편하시니까 그날은 처가 식구들 보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이랑 모처럼 선약이 있는데 엄마가 연락도 없이 오셔놓고는. 그래, 너 말 잘했다. 그 잘난 처가 식구들이랑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라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있는 대로 속을 뒤집어 놓고 난리야? 이제 와서 아쉬운 게야. 아버지, 저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결혼할 때 하셨던 약속대로 돈을 주셔야 저희가 살죠. 일방적으로 오해들 하셔서는 하루아침에 돈줄을 끊으시면 저희가 잘 살고 싶어도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야말로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자 아버지 윤 씨는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에 정신이 아득해져 무어라 대꾸도 못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가쁜 숨만 간신히 내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일단 문부터 좀 열어주세요. 급히 오다가 하필이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저기 저 시내로 통하는 길 있잖아요. 산사태가 나서 거기 지금 차들이 오고 가고를 못해요. 견인차도 못 들어온대고 날이나 밝아야 복구가 시작된다니 천상 오늘은 하룻밤 자고 가야 해요. 네? 제 말 듣고 계시죠? 이 말을 들은 윤 씨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더 쏟아라 쏟아. 천둥아 뭐하나? 등신천치 미련한 저 아들놈 어서 한 대 후려갈기지 않고. 허! 방금 들으신 대화 속 주인공은 70대 윤상덕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윤지석입니다. 윤 씨 할아버지의 한섞인 푸념이 과연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그날 밤은 정말로 추상과 같은 천둥이 연거푸 내리쳤고 할아버지는 끝끝내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8월의 늦더위가 한참인 계절이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날의 세찬 비바람은 회초리처럼 차갑고 따갑게 아들을 밤새도록 나무랐습니다. 이들 부자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곳 인생라디오에 사연을 풀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상덕 씨는 시골에서 부유한 집안에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그의 집안은 마을에서 영향력이 컸으며 아들이 귀했던 가문의 종손으로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경제관념은 부족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상덕은 농사일을 거들며 성실함과 책임감을 익혔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심순덕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순덕은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부지런함과 손재주로 유명했습니다. 상덕의 어머니는 순덕의 성실함과 절약 정신을 높이 평가해 일찍부터 그녀를 점찍어 두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평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순덕은 남편을 대신해 집안 살림을 맡으며 안주인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할 것만 같은 결혼 생활에도 단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식 문제였습니다. 순덕이 그만 결혼 후 딸을 영겁 후 넷이나 낳아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딸을 낳을 때만 해도 그래, 며느라기 닮은 딸이 셋이나 나왔으니 우리 살림이 앞으로도 걱정이 없겠구나. 하며 집안 어른들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어른들의 그런 반응은 다분히 상덕을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상덕은 온 집안의 사랑을 받고 자란 탓인지 순덕이 며느리로 자신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돌직구로 부모님 앞에서도 당당히 아내 편을 들곤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구세주처럼 생각하는 아내를 보면 상덕은 더 기분이 좋아졌으므로 그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덕이 방패가 되어주어도 네 번째까지 딸이 나오자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알게 모르게 아들 못 낳는 며느리로 가시방석에 오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순덕은 복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선물처럼 보물처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은 잊지 않고 그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들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윤지석입니다. 아들 지석을 부부는 말 그대로 금지 오겹으로 키웠습니다. 돈 있는 집안에 건실한 부모를 둔 지석은 온 마을에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부는 정말로 부족함 없이 아들 양육에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대로 물려온 농부라는 직업도 아들에게만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을 뿐더러 지석이 제법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대학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받은 지석은 굴지에 대기업에 보란듯이 취직해 상덕과 순덕 부부에게 또 한 번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들 지석이 고민이 있다며 시골집으로 어머니 순덕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난 명절에도 바쁘다고 오지 못한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순덕은 놀라면서도 반기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들? 뜸들이지 말고 속 시원하게 이 어미에게 말해봐. 순덕이 아들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결혼을 생각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순덕은 아들이 이제껏 그 좋은 혼처를 마다해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아, 좋은 아가씨가 있었으면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그래? 도대체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울상이야? 혼기가 꽉 찬 아들에게 여자가 있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지석의 고민스러운 표정을 보자 엄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학교 선생님인데 실은 대학 때부터 내가 쫓아다녔어요. 이제는 서로 탄탄한 직장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이 하고 싶은데 그게 저쪽 부모님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결혼을 좀 망설이는 눈치예요. 아니 도대체 내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결혼을 안 한대. 제대로 두 눈 딸린 아가씨가 맞기는 맞는 거야? 그게 여자친구 집안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어릴 때 일찍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모님 여자친구랑 여동생들을 정말 힘들게 키우셨다 그래요. 지금도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없고 선생 월급 받아서 여동생 뒷바라지랑 장모님 생활비 책임지고 있거든요. 결혼하면 친정 식구들 누가 먹여 살리냐고. 그게 걱정인가 봐요. 순덕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경험이 있었기에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과 그 처지가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입사 때부터 들어온 그 좋은 혼처들을 놔두고 굳이 형편이 기우는 아가씨를 택할 이유가 있나 싶어 지금의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자기들끼리 자식 낳아 살기에도 부모 도움 없이는 빠듯할 텐데 친정 식구 둘을 그것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거북한 조건이었습니다. 상황은 알겠다, 지소가. 그런데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로서 이 결혼이 탐탁치 않다는 완곡한 표현이었으나 지석은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결혼을 좀 발벗고 나서 주셨으면 해요. 상결례처럼 일단 내가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엄마가 장모님 되실 분을 좀 설득해 주면 좋겠어요. 순덕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진정으로 결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을 진행해야 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내 속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순덕은 반쯤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도 봐야 일을 추진하지. 그렇지 않겠어? 첫 술에 배부를 생각 말고 우선 다 함께 만나보기나 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전했습니다. 한숨 섞인 아내의 말투가 멋쩍을 정도로 상덕은 오로지 며느리란 단어에만 꽂혀 방실방실 웃음을 보였습니다. 시집올 아이의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는 그에게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자신의 부인인 순덕은 더한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만 살고 있는데 그걸 걱정이라고 말하는 아내가 오히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깟 경제적인 지원은 얼마든 하겠노라며 상덕은 아들만큼이나 결혼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가 그리 걱정이야? 우리도 그랬잖아. 당신 친정이 어려웠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만 사는데 우리 며느리 될 애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깟 돈이야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사람이야. 암 그렇고 말고. 상덕은 기분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 순덕은 저 시도 때도 없이 속편한 양반 같으니 하고 푸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의 긍정적인 태도에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나 결혼을 원하는 아가씨가 몹시도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자리에 일찌감치 도착해 장차 며느리가 될 아가씨와 그녀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부에겐 늘 응석바디 같던 아들 지석도 오늘만큼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윽고 상견례 장소에 오늘의 주인공이 당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상덕과 순덕은 짧은 시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덕의 얼굴에는 이미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미소가 걸린 뒤였습니다.
아들이 대학교 때부터 쫓아다녔단 그녀는 누가 보아도 다시 한번 뒤돌아 쳐다볼 만큼 예쁜 외모를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에다가 전체적으로 단아한 느낌까지 더해져 그녀의 첫인상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상덕이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참, 사부인이 따님을 이렇게 예쁘게 혼자서 키우시느라 그동안 고생이 참 많으셨고 참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아직 아이들 혼사가 결정된 것도 아닌데 사부인은 아직 좀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 혼사를 의논하려고 모인 자리니 결국엔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허허. 남편이 주책 맞아 보일까봐 순덕은 얼른 나섰습니다. 듣자 하니 예비사돈께서 아이들 결혼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아이들 장래에 관한 것이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네, 들으셨겠지만 우리 애가 실질적인 가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도 이제서 대학 마치고 공무원 준비 중이거든요. 대학 학자금이며 매달 들어가는 공무원 뒷바라지며 다 우리 큰딸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일할 처지가 못 돼서 큰딸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고요. 이런 마당에 큰애가 덜컥 시집을 가면 그렇다고 평생 붙잡아 둘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왜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해. 상덕의 말을 순덕이 다시 한번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아들한테 먼저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해온 바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예비 며느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니 선생님 봉급은 이제까지 그랬듯 며느라이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면 어떨까요? 둘이 사는 살림에는 일절 보태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에요. 순덕은 행여라도 경제적 문제에 대해 예비사돈의 자존심을 긁지 않으려 조심조심 단어를 골라가며 말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막내나 제 입장에선 생계가 달린 문제라서 또 큰딸도 어디 저 혼자서 달랑 있는 집에 시집가서 돈 걱정 없이 산다 한들 어디 그 맘이 편하겠습니까? 순덕은 순간 두기를 의심했지만 간신히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네, 그럼요.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생활력도 있고 효심도 깊어서 예비 안사도는 참 좋으시겠어요. 상덕도 거들었습니다. 행여라도 아무 걱정 마십시오, 사부인. 제 아기는 그저 이제처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친정집 돌보고 그렇게 사는 거 조금도 달라질 일이 없을 겁니다. 딸 시집 보낸다 생각지 마시고 그저 아들 드린다 생각하세요. 애들 뒷바라지는 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하. 정말 아들 드린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비 안사돈의 반문에 간신히 참고 있던 순덕의 평정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어금니를 살짝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꼭 사위니 며느리니 그런 거 떠나서 서로 자식을 나누어 갖는 게 혼사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여러 번 다시 만나기도 그렇고 하니 내친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순덕은 예비 안사돈의 입에서 이번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마른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우선은 혼수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직장 생활은 했어도 자기 공부 학자금 대출 갚고
친정 뒷바라지 한다고. 빚이 있으면 있지 모아둔 돈이 전혀 없거든요. 이쯤 되니 순덕은 속으로 저 여편네가 지금 의논이 아닌 통보를 하러 나왔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네들은 이 결혼에 대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런데도 정그렇게 우리 측에서 결혼을 원한다면 아쉬운 사람들이 맞추라는 식의 태도로 보였습니다. 침착함을 되찾으려 순덕은 물을 한 모금, 아니 두 모금 마시고는 이 덜 떨어진 노마하는 뜻을 담아 아들을 잠시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은 이번엔 어금니를 좀 더 세게 깨물며 말했습니다. 혼수야 뭐 서로 지방 간에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형편껏 하는 게 혼수니까요. 애들 경사에 이런 문제로 지방끼리 불편해서야 안 되지요. 사실 그것도 저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비한 싸도는 그은한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없었을 뿐더러 아직도 남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태도의 순덕은 예비 사돈의 말에 다시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애들 살 집은 어느 지역에 몇 평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애들 살 집은 지금 지석이가 혼자 있는 잠실 아파트가 25평이거든요. 직장도 가깝고 처음부터 나중 신혼집으로 하라고 장만해 준 거라. 아마 거기서 시작하면 좋을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까지 그림처럼 앉아있던 예비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엄마랑 동생을 두고 저만 따로 나와서 살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질 못해요. 그래서 지석 씨한테 시간을 좀 더 갖자고 한 건데. 어머 얘는 딸이 엄마랑 살겠다는 게 뭐가 그리 하기 힘든 말이라고 말을 빙빙 돌리고 그래? 왜 아까 좀 전에 사돈 어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요? 이 결혼을 저희 측에서 아들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집도 어차피 아들 명의로 해주실 거면서 그렇다면 좀 큰 평수라도 관계없지들 않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지석이가 사는 옆 단지에 큰 평수가 나왔대서 오는 길에 보고 오는 참이었거든요. 널찍널찍한 게 누가 봐도 참 좋더라고요. 상결례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의 압도적인 외모에 눌려 예비 안사돈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괜히 아들 드린다 생각하라는 그 말은 왜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어요? 진짜 아들 뺏긴 꼴이 됐잖아요. 아휴, 속상해서 내가 정말. 순덕의 말에 상덕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고 어느덧 결혼 생활은 1년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이 소식만을 기다리던 부부는 명절을 맞아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기 새아가 아직 애 소식은 없는 거지? 순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 네. 아직요, 어머님. 최소한 1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네 나이도 있는데 서둘러야지. 미룰 시간이 어딨어. 순덕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나이가 벌써 34세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제가 애를 가지면 동생 뒷바라지는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그럼 아가, 지금 혹시 피임을 하고 있는 게야? 네, 어머님.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상황이 선뜻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상덕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지금 네 월급만큼 내가 챙겨줄 테니 동생이랑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아이를 가져라. 그게 먼저다. 아이 생각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늦으면 너희들 몸이 더 고생이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마음 놓고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만 믿을게요. 며느리의 말에 상덕은 만족한 듯 순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애들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좀 도와주고 와. 특히 며느리의 몸 관리를 잘해줘야 아기를 빨리 가질 수 있지 않겠어? 늦은 만큼 우리가 도와줘야지. 순덕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지만 둘의 사는 모습도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의 요구대로 장만해준 아파트는 47평에 방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순덕을 맞으며 며느리가 내어준 방은 부엌 옆에 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구조상 이 방은 보통 창고로 쓰거나 입주 가정부가 있는 경우 내어주는 방이었습니다. 안사돈은 턱하니 안방을 쓰고 있었죠. 순덕은 당황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며 그들의 생활을 지켜보는 동안 순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땅이 꺼질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사돈부터 말하자면 그녀는 주부대학부터 계모임까지 온갖 모임을 다니느라 집안일에는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애써 밥을 차려주면 먹고 난 후 설거지조차 돕지 않는 모습에 순덕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고작 공짜 파출부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괘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실하고 착하다는 며느리의 여동생은 듣던 것과는 행실이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고 주말이 되면 요란하게 차리고 나가 밤늦게까지 놀다 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순덕의 속을 뒤집은 것은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여전히 그저 깎은 듯이 예쁘기만 한 며느리의 꽁무니를 아들놈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명령하듯 한마디 하면 아들은 그 말을 고분고분 따르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는 아들을 살갑게 대하거나 가장으로 대우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니들만 잘 살면 그만이지 하고 아무리 넘기려 해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끊임없이 순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보기만은 안하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내 임신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그간의 맘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임신을 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지만 며느리는 한 달이 지나서 그마저도 아들이란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진하면서 의사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초음파로 딱 보여주면서 여기 밖으로 뭐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가진 며느리는 개선장군과도 같은 행세로 상덕이 있는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온 시아버지 상덕은 며느리에게 순순히 특별 보너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번 약속한 대로 아이를 가지면
네 월급만큼 보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가, 다달이 한 300이면 되겠냐? 거기에 내 200을 더 얹어주마. 아들 가진 보너스다. 순간 순덕은 남편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첫 손자를 얻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들 내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그날부터 아들 살림을 거의 전적으로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손자를 얻은 기쁨보다도 다시금 친정 식구들에 대한 불신과 불화, 아들 내외로부터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보니 아들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거실을 오가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마디씩 순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밖에다 짐을 놓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가만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시골 총구석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니까. 여기저기 묻어둔 땅들이 알면 알수록 알짜더라고. 특히 그 선산 말이야. 그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언제부터 소문이 쫙 퍼졌어. 누나들은 결국 다 출가 외인이고 결국 그게 다 누구 몫이 되겠어.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절대 그 땅 팔 일 없다고 못을 박으셨지만 결국 돌아가시면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뱃속의 내 아들 그게 우리 몫이지. 안 그래? 그때 가서 내가 팔아치우면 되지.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해. 며느리의 가볍고 쾌활한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간 순덕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까지 밀려든 순덕은 결국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며느리를 다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넌 고작 내 남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냐? 며느리는 순덕의 다그침에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땅들 몽땅 팔아치우겠다며? 너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과 결혼한 거야? 큰 소리에 놀란 안사도는 안방에서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다가 불이 나게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사돈, 임신한 애한테 이게 대체 무슨 경우예요? 친구랑 편하게 수다 좀 떤 거 가지고 애를 그런 식으로 잡냐고요? 여편 내가 무식하게 전화나 엿듣고선 말이야. 순덕은 안사돈의 적반하장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그저 수다 좀 떤 거라고요? 내 남편 죽으면 당신 딸이 땅을 팔아치우고 그때까진 내 아들과 살아야 한다는 게 사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순덕의 처음 보는 무섭고 냉정한 태도에 안사돈은 겨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냥 친한 친구끼리 농담으로 한 걸 가지고 사돈은 그걸 다 꼬투리 삼으면 어떡합니까? 뱃속 아이 듣고 놀라겠어요. 자, 어른들이 그만합시다. 딸애는 제가 알아듣게 다시 얘기할게요. 순덕은 그 길로 짐을 싸들고 남편이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한시도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마음이 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대화 내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래? 그래, 애들은 잘 있지? 싱글벙글한 상덕의 얼굴은 영락없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이제껏 겪은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의 행실이며 그간
마치 자신에게 하녀 부르듯 상전 노릇을 한 것. 거기에 충격적인 며느리의 통화 내용까지. 순덕은 이제라도 남편에게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손주 생각에 입이 귀에 걸려다니는 사람에게 며느리가 당신 죽을 날 기다렸다가 우리 집안의 목숨 같은 땅을 팔겠다더라. 차마 그런 말로 입이 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론 언제나 호인인 것 같은 상덕이지만 평생 남들 눈치란 건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 고집이 시작되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적어도 이 마을엔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며느리는 남편이 싫어하는 3가지 금기를 모두 다 건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땅. 2번째, 요행을 바라는 나태한 삶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 아내인 순덕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단순히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폭로 이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뒷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덕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대로 따끔하게 며느리와 친정을 타일르고 이제라도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순덕의 타는 속을 모르는 남편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약방에 아주 특별히 부탁해서 산모한테 좋다는 약을 지어놨어. 오늘 오후면 다 된다니까 당신은 택시 타고 찾아와. 당신은 나랑 평생을 살면서 아직도 나를 몰라요? 내가 언제 택시 타는 거 봤어요? 그놈의 택시, 어휴, 작작 좀 좋아하시오. 순덕은 택시라는 단어에 있는 힘껏 화풀이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부잣집 마나님으로 살아온 순덕이지만 근검절약이 몸에 익은 그녀는 실제로 택시를 타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 중 그녀에게 택시를 권하면 순덕은 늘 손사래를 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순덕은 한층 무겁게만 느껴지는 보약박스를 손에 들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아들네 집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강남터미널에 도착한 순덕은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이미 밤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그날따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러도 아무런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당황한 순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이나 걸고 나서야 아들과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 밤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순덕은 자기 배 아파 낳은 귀한 아들이지만 눈앞에 있었다면 한 대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순덕은 또 한 번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밤중에 어디들이냐? 됐고, 내 들어가서 기다릴 테니 비밀번호나 알려다오. 엄마, 그게 처제랑 장모님이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다들 영화관에 있어요. 처제가 그 사이 공부 관두고 취직이 되었거든요. 그러던가 말던가. 근데 번호부터 달라니까 보약 들고 왔다 갔다 힘들어 죽겠다 이놈아. 오늘 밤 영화 보고 집에서 처제 취업 축하 파티를 할 건데 엄마가 계시면 식구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저 지난번 일 있잖아요. 엄마가 집사람 전화 엿듣고 오해하셨다고. 그 일로 많이들 언짢아 해요. 뭐? 오해? 언짢아? 네 장모가 그러더냐? 정말 상종 못할 인간이네. 게다가 친정 식구들 노는데 내가 끼면 기분 잡치니
집에도 들어오지 말란 게야. 명색이 아들놈이란 게 엄마 생각은 조금도 없어? 버스도 끊겼는데 문 앞에 늙은 엄마 세워두고 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택시 타고 가세요, 엄마. 보약은 경비실에 맡겨두시면 되고요. 대신 택시비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기사님한테 계좌번호 물어보고 알려주시면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아셨죠?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엄마, 저 영화 시간 다 되어서 먼저 끊어요. 계좌번호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기가 막힌 순덕은 반쯤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비실을 향해 아주 간신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늘도 무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에 얼어붙은 순덕은 황망한 탓인지 좀처럼 땅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빗속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비를 몽땅 맞고 서게 된 것입니다. 서러움만이 북받쳐 오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빗방울인지 순덕의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분 가량이나 지났을까. 때마침 순찰을 마치고 초소로 돌아오던 경비 아저씨는 오밤중에 비를 맞고 서 있는 순덕을 알아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습니다. 아들 집에 지내러 오던 인사성 좋은 순덕 씨를 경비 아저씨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순덕에게 괜찮냐고 연신 물으며 비상연락망을 뒤져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런 경비를 겨우 말리려 입을 뗐습니다. 지금 그 애가 급한 일이 있는지 전화를 받지 못해요. 경비 아저씨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초소에 있던 수건을 몽땅 내어주고 여벌의 경비복과 겨울에 쓰던 온풍기를 꺼내주었습니다. 경비의 배려로 순덕의 젖은 몸은 차츰 말라갔지만 눈물로 젖은 마음만큼은 어떻게도 말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순덕은 피곤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경비실의 한켠에 몸을 기대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퇴근 무렵까지 경비는 초소를 드나들며 순덕을 살피고 아들의 귀가를 확인했지만 아들은 경비가 퇴근한 이후에나 돌아왔고 엄마의 불쌍하고 기막힌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처가 식구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경 경비실에서 웅크려 자고 있던 순덕을 깨운 것은 새로 출근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경비는 순덕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순덕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도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경비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순덕에게 응급실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난생 처음으로 자진해서 택시를 청했습니다. 경비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시골집까지 곧장 내려간 순덕은 남편을 보자 품에 안겨 서러움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을 비롯하여 며느리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고스란히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비를 맞고 서 있던 그날의 장면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놈들을 당장! 상덕은 씩씩거리며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것 같이 분노로 가득했으나 웬일인지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 아내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나 흘렀습니다. 이제껏 연락 한 통화 없던 며느리에게서 아침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아버님,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저희 돈이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요.
혹시나 잊으신 것 같아서요. 뱃속의 아기도 아무 이상 없이 잘 크고 있대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보아요. 전화가 온 날은 9월 2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은 빤했습니다. 매달 1일이면 상덕이 며느리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곤 했으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순덕에 대한 걱정은 손톱만큼도 없이 오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한 것이었죠. 상덕은 며느리의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고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하지만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니? 며느라, 걱정 말고 일단 전화 끊거라.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무리 성귀한 집안에 아들 가진 며느리라고는 해도 자신이 겪은 수모와 고통을 남김없이 말했음에도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나 생각이 들어 속상하고 원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날을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며느리에게 1원 한 장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따박따박 들어오리라 예상했던 500만 원이 끊기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었죠. 계속 울리는 전화에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려던 그 순간 지켜보던 남편은 순덕을 막아섰습니다. 그놈들 전화 당신 받기만 해. 당신도 쫓아내고 말 테니. 상덕은 아내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다소간 안심이 되면서도 끝나지 않은 전쟁 아닌 전쟁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흘렀습니다. 주말이 되자 급기야 아들놈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집에들 계시죠? 네? 일단 문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왜 그렇게들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들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문을 사이에 두고 마당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돈 받으러 왔냐? 사채업자도 니놈들 같이 굴지는 않을 게다. 어서 썩 나가. 그날은 아침부터 모진 비가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부모님과 돈 문제를 단판짓지 못하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풀이 죽은 생쥐꼴이 되어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묻기를 반복했지만 조금도 아랑곳 없이 남편은 심지어 그날 밤에도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난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손주가 태어났고 상덕은 손주를 안고 처음 집으로 인사 온 그날만큼은 단 한 번 아들 내외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게 온갖 정이 떨어진 부부는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덕은 손주를 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덕만 겨우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손주를 보고도 무심한 시부모의 태도에 며느리는 다소 기가 죽은 듯 보였으나 할 말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기, 아버님, 어머님. 처음 약속하신 500까지는 아니더라도 300만 원이라도 어떻게 안 되실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덕은 며느리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온 집안을 말아먹을 마음을 품고 낳은 손주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냐? 악의 씨앗이지. 우리에게 할 말이 돈 얘기밖에 없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직접 쫓아내기 전에 어서. 상덕의 말은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덕은 아들내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손주에게까지 정을 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인정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유로 손주와의 관계까지 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생각들을 자유로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